부산, 광주를 찍고 대전으로 간 안철수 의원. 호남에 이어 중원에서도 신당 바람을 몰고 올 수 있을까요? 그런가 하면 새누리당 공천특위의 첫 회의에서도 중진들이 험지 출마놀이 급부상했다고 합니다. 정호김 새누리당 전 의원, 문학진 새정치연합 전 의원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호남에서 분 강철수 바람. 사실 이제 좀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산을 처음 들렸다가 광주로 들려서 이제 오늘은 대전으로 내려갔는데 사실 중원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을까 관심이 있는데 저희들이 판넬을 하나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지금 작년 초하고 올해 초 사실 이제 두 번의 신당 계획을 안철수 의원이 발표를 했는데 그 당시하고 지금 시기를 보면 그 당시에는 지방선거,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창당에 시동을 걸었고 이번에는 내년 4.13 총선을 앞두고 시동을 걸었다는 공통점 내지 차이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당시에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참여하지를 않은 상태였고 이번에는 벌써 이미 4명의 국회의원이 탈당을 해서 참석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움직임이 있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호남 지역에 당시는 사실 민주당 특별하게 호남 안철수 바람이 호남에서 불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문재인 대표에 대한 실망감 때문일까요? 호남에서 일정 부분 지지를 얻고 있는데 문 의원님 이런 어떤 차이점, 공통점에서 안철수 전 대표, 안철수 의원의 지금 여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여론의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 중부권, 중원 여론에 대해서 제 느낌은요 양비가 더 다수 아닌가. 네. 말하자면 이런 표현 하도 언론에서 많이 썼으니까 초선 의원 둘이 이게 워낙 이 난리를 쳐서 이게 총선이 이제 넉 달도 안 남았잖아요. 완전히 이제 총선을 목전에 둔 결정적 분열상이란 말이에요. 예. 이거에 대해서 문재인이 잘못했다, 안철수가 잘못했다, 둘 다 잘못했다, 이제 이런 의견들이 분분한데 그 두 사람 다 어떤 그 정치력에 두 사람이 가진 어떤 정치력 리더십에 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저는 대종을 이룬다고 봅니다. 지금 이 중부권 여론 아니면 전체적인 여론도 아마 그런 점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추이를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저는 지금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예. 지금 어찌됐든 안철수 의원이 문재인 대표하고는 도저히 같이 못하겠다. 이제 선을 그냥 정확히 그은 거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총선 앞두고 연대도 없다까지 이렇게 칼로 무배듯 얘기를 했는데 이 정치는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 따라서 또 이게 대처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주문하고 싶고 또 우리 야권 지지층에서 주문하는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이 분열은 공멸 아니냐는 이런 위기의식들이 아주 짙게 지금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하여튼 감정적이 됐든 어떤 노선 차이가 됐든 안철수와 문재인이 이제 갈라섰잖아요. 갈라섰는데 총선을 앞두고 저는 고도의 어떤 그 정치력을 발휘해서 근데 이 두 분이 지금까지 보여준 정치력은 좀 낮은 점수를 지금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여튼 전 먹던 힘을 다해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고도의 정치 협상을 통해서 총선 임박해서 다시 어떻게 전략적으로 힘을 모을 수 있는 방법. 예를 들면 호남에서는 각자 뛰어도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각자 뛰어도 관계 없습니다. 새누리당이 워낙 거기는 없으니까요. 각자 뛰어도 수도권에서는 없다 이거. 그래서 호남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말하자면 이짝당 또 신당 여러 이제 예상 후보들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말하자면 본선에서의 어떤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걸 어떤 기준을 정확히 세워놓고 그걸 위주로 해서 연대할 수 있다. 연대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이제 유권자의 수준이 높아서 다 읽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문 의원님 이야기로는 아직은 분열보다는 지금 더 통합을 해라 이런 여론이 더 많다라는 분석이신데 그게 아마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 몸담고 계신 분들의 불안감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정치인 안철수 2014년에 새정치연합을 출범시켰을 때요. 결국 돌이켜보면
그때 민주당하고 통합하지 않고 독야 청청했으면 지금 이미 아주 막강한 대권 후보로서 우뚝 섰을 겁니다. 그게 아마 정치인 안철수 전 대표가 가지는 제1의 교훈이 아닐까. 그래서 이번에 선을 그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과제가 하나 남죠. 결국은 이제 이 안철수 대표가 얼마만큼의 그런 동력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제1야당으로 우뚝 서느냐 아니면은 야당 분열의 책임을 혼자 뒤집어 쓰느냐의 과제가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양초의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야권이 지리멸렬하게 됐다 그러는데 좀 안타까운 거는 그 야당 내에 얼마나 그 혁혁한 중진들이 많이 계십니까? 이분들이 왜 그 수권 경험이 있는 야당에 그런 내공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지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의 과제는 결국은 뭐 중원 수도권으로 오면서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에 대해서 많은 염증과 실망을 느끼는 중도파들을 어떻게 끌어내느냐, 견인하느냐가 본인의 과제인데 사실 안철수 대표가 썩 잘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여론조사가 좋으냐를 저도 생각해 봤어요. 지금 이제 비교를 하셨잖아요. 그 이유는 안철수 전 대표가 잘해서가 아니라 여야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실망을 안철수라는 매체를 통해서 국민들이 보여주고 경고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또 해석이 다르세요. 두 분의 의견이. 사실은 뭐 지금 보면 아직은 통합하라는 국민들의 민심이 많다, 크다라고 보셨지만 또 정 의원님께서는 기존 정치권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어느 정도 이탈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있는데 뭐 저를 포함해서 야권에 몸담고 있는 사람, 또 야권을 지지하는 사람, 그다음에 현재 박근혜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많은 양식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뭐냐면 이 정권의 이 폭주에 대해서, 전횡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 민주주의 퇴행 이런 거에 대해서 이 강력한 야당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야당은 야당다워야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정권에 대해서 이제 그 견제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요, 안철수 의원이 어제 신당 창당 로드맵을 발표를 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강조한 게 정권 교체였어요. 이거 딱 4글자였습니다. 이걸 여러 번 이 워딩을 썼어요. 정권 교체. 그다음에 문재인 대표가 또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게 자기 정치 생명은 내년 총선 승리에 있다. 내년 총선에서 이기지 못하면, 야당이 이기지 못하면 자기는 17년 대선도 볼 것 없다. 그걸로 자기 정치 생명 끝난다. 이렇게 공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요, 서로 이게 뭐 엇박자가 아니라고 이 얘기만 놓고 보면 그럼 2017년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년 2016년 20대 총선에서 야권이 제대로 된 교두보를 딱 확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안과 문이 지금은 갈라섰지만 20대 총선에서 대선을 가기 위한 교두보를 야권이 확보를 하려면 이게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총선을 앞두고 이 점에 고도의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방점을 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뭐 야당 못지않게 지금 여당 내에서도 이제 공천에 대한 룰, 또 공천에 대한 경쟁이 이제 본격화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하태경 의원, 안철수, 문재인, 특히 안철수 바람 열심히 하면은 차단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안철수 전 대표의 탈당으로 오히려 그 소위 뭐 친문이 됐던 친노가 됐던 그런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도가 잠식되는 부분의 현상이 좀 있다가 지금 이제 새누리당의 지지도도 잠식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험지 출마론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에서도 본인이 그 중도에 대해서 확고한 견인추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과제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러한 어떤 그 소위 중도를 지향하는 많은 아직까지도 부동표에 속하는 사람들을 흡수하지 않으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연대도 안 하고 그런 상황에서 야권의 분열만 부추긴다라는 모든 책임을 안철수 대표가 뒤집어 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새누리당의 이 공천과 관련해서는
아마 그 갈등 요인이 상당히 많이 잠복해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지금 뭐 당장 이제 그 소위 험지 출마의 경우에도 그 지금 정부의 장관 출신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다 좋은데요. 지난 19대 때는요. 어떻게 했느냐면은 당시의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좋은 지역에 가지 못한다라고 딱 못을 박았거든요. 그 논리대로라면 지금 좋은 지역에 가 있는 특히 TK나 PK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의 강남 3구도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자기 건 쥐고 있으면서 상대에게 험지 출마하라는 것이 아니냐라는 볼멘 소리가 이미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치라는 것이요. 공학적으로 얘기하면 남들은 모를 것 같지만 속이 빤히 들여다 보이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사실 아까 하태경 의원께서 하나를 더 추가드리면 최경환 부총리, 최경환 의원이 이제 복귀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다양한 목소리가 나면서 통합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또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 방송에 나와서 그냥 솔직해지겠습니다. 정치적인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여태까지 우리나라의 정치를 볼 때 그게 통합 요인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갈등 요인이 되겠습니까? 물론 최경환 장관은 굉장히 합리적인 인물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 당 내에 뭐 친박이니 비박이니 또는 진박이니 친박이니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충성 경쟁도 하고 있고 또 어떤 면은 새누리당의 그 입장 명색이 책임 여당인데 정말 저렇게 민망한 모습을 꼭 연출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것은 결국은 공천과 관련한 지분 싸움이 될 것이다라는 많은 그 어떤 관전자들 내지는 언론의 예측이 저는 별로 빗나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예감이 듭니다. 예. 사실 아무래도 우리 좀 정호김 전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친박계가 이제 구식 무게중심이 아무래도 최경환 부총리 쪽으로 좀 몰리게 되면 또 서청원 최고위원과의 또 갈등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로 방금 우리 정호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충성 경쟁하겠죠. 누가 더 돌격대의 앞에서 용감하게 돌진을 하는 모습을 보일 것인가. 누가 더 박근혜 대통령한테 정말 진실한 사람으로 보일 것인가. 정말 충직한 진돗개로 보일 것인가. 이 진두지휘, 친박지령의 그 진두지휘권을 놓고 선의의 경쟁을 하겠죠. 그렇다 그러면 지금 오늘도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들어갈 때 나갈 때 마음이 한결 같아야 된다. 일편단심인 사람이 진실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제가 그 앞뒤 문맥을 보니까 현재 경제가 상당히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이게 장기 침체, 일본형의 장기 침체로 치닫게 되면 민생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적어도 국민을 위해서 입법부로 들어간 여야 할 것 없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국민에 대해서 좀 진실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 의도로 그 발언을 했는데 예. 그거를 오히려 새누리 당내에서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견광부회적인 해석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실한 사람. 아마 대통령께서 말하는 진실한 사람이라 함은 국민에게 진실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이 새누리당 일각의 많은 분들이 마치 또 대통령에게 진실한 사람이 누구냐 그래갖고 심지어는 방송에 나와서 네. 나는 대통령에게 진실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까지 있는데요. 그런 민망한 모습을 대통령께서 의도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정호균 의원하고 좀 저 시각이 다른데요. 대통령이 저런 얘기했다는 걸 전 지금 봤는데 마음 한결같은 이가 진실된 사람이다. 마음 한결같은 이거는 본인을 향해서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이 진실. 이 진실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전에 대통령이 한두 번 썼잖아요. 쓰셨죠. 그거는 예. 유승민 원내대표 이제 찍어내고 이제 그 어간에 나왔던 표현이 그 후에 나온 네, 표현이죠. 배신의 정치 이후에. 배신한 사람은 이건 안 돼. 그러니까 이 저 한간에 한동안 그 유행했던 의리 나에 대해서 의리를 지켜라. 저는 그런 뜻으로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데요. 사실 그 문맥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오늘 자리가 어제가 개각 인사가 있었단 말이죠. 개각 인사가 있었는데 들어가는 사람, 들어오는 사람. 그러니까 들어갈 때 마음, 들어올 때 마음이 같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또 아까 말씀 주신 박 대통령의
본 뜻과는 달리 또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5명의 장관에 대해서 일일이 수고 많았다라는 치하가 있었다 해가지고 이제 언론에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문학진 의원께서 유승민 전 대표를 지금 그 상당히 그 겨냥해서 한 얘기가 아니냐라는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지금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과제가 아닐까 하는 이유가요. 지금 안철수 바람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아무리 곱씹어봐도 안철수 전 대표가 정치권에 입문해서 뭘 특별하게 잘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호남을 찍고 지금 중언을 통해서 수도권으로 이 바람이 북상한다라고 다들 우려하는데요.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그리고 이런 어떤 일련의 이런 민망한 상황이 보여주는 그런 정치의 현상에 대해서 실망과 냉소와 이런 것들을 지금 여론조사를 통해서 표출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아까 하태경 의원이 새누리당도 잘해야 된다 그랬는데요. 특히 원내에 계신 분들 잘하시고 또 원내에 있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새누리당과 인연궤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국민이 결코 모르지 않습니다. 이 국민의 일반 의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좀 한번 곱씹어 봤으면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아까 하태경 의원 전화 들으면서 턱 오는 느낌이 정말 새누리당이 지금 이 야권의 상황에 대해서 표정 관리하느라고 바쁘구나. 아까 네. 왜 저 하 의원이 그랬잖아요. 안철수 의원 참 잘하고 있다고요. 난 그 한마디에 딱 그게 내포가 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모두 얘기했듯이 어차피 갈라진 건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기정사실입니다. 저 안철수당 또 이 새정치연합 그 혁신 경쟁하고 근데 국민의 마음을 누가 더 얻느냐, 누가 더 국민께 가까이 다가가는 이 경쟁을 하고 결정적 국면에서는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 정말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야권이 특히 안철수 의원 문재인 대표가 죄를 짓게 될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정말 저 포함해서 다 고민해야 되고 특히 두 분 지도자 네. 이분들은 정말 맹성해야 할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친박의 구심점 최경환 부총리의 여의도 복귀 또 안철수 전 대표의 탈당 여야 모두가 들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